여기서 이제 두 개 중요한 게 있는데 교토정서라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리협정이라는 게 있었죠. 교토정서는 그래서 야 선진국 너희들이 이만큼 이렇게 감축하고 너네는 당분간 감축은 뭐 없어 이렇게 했더니 미국 튀어나오고 캐나다 튀어나오고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바로 유명무실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리협정이 이제 만들어졌죠. 여기서 나간 게 이제 그 공화당의 부시 대통령. 여기서 파리협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부시죠, 나간 거. 아니다, 트럼프가 나갔다가 트럼프 나갔다가 오바마 다시 들어왔다가 네, 바이든이 들어왔다. 자, 오바마 전이 누구죠? 부시. 그렇죠. 그때 여기였고 들어왔다가 바이든 트럼프 때 나갔다가 바이든 때 다시 들어왔다 이번에 또 나왔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파리협정이랑 이 두 개의 차이는 아까 얘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정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감축하자. 근데 얘는 바텀업 방식으로 각자의 숙제를 들고 오렴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제 NDC라는 거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그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이라고 해서 국가별 감축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 문재인 정권 때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 2030년까지. 자, 그리고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그 윤석열 정부 때 이게 NDC 수정안이 나오면서 40%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제 감축 경로를 좀 약간 바꿔놨고, 그다음에 이번에 지금 현재 한참 논의가 되는 게 작년에 이제 헌법 불합치 판결 받았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2026년 올해구나. 그러니까 내년 2월까지 입법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개정을 해야 되는 게 2030년 이후부터 2049년까지 감축 경로에 대한 그 구체적인 그 기준이 없다 법안에. 그래서 그걸 만들어내라라고 하는 게 요지고요. 이제 그런 것들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그 기후미래 포럼이라는 데서 이제 계속 토의를 하고 있고, 저도 거기서 48명 중에 한 명인데요. 그거랑 그다음에 또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이번 정부에서 이런 것들 어떤 식으로 책임 감축을 할 것인가 이런 두 가지를 이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불평등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공정에 대한 얘기를. 기후변화가 이런 자연에 대한 문제 중에서는 약간 특이한 게 가해자랑 피해자가 상당히 뚜렷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들처럼 이산화탄소 많이 배출하는, 그 다음에 글로벌 사우스처럼 더 취약한 나라들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런 구조가 지리적인 상황뿐만이 아니고 제 슬라이드 빼먹었나 보네요. 지리적인 그 편적 갈등뿐만이 아니라 세대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 간의 갈등도 존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는 굉장히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 포괄적으로 보지 않으면 분명히 제대로 문제를 풀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아까 이게 전 지구에서의 기온의 변화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더워지죠. 이 아래에 있는 거는 대한민국.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워지는 거는 맞는데 같은데 이 더워지는 패턴 같은 건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자, 이게 이제 기후 변화가 갖고 있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폭염이랑 호우랑 가뭄이 있는데, 폭염은 기본적으로 다 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워지니까 더 더워질 확률은 항상 더 높겠죠. 호우는 아시아 쪽이 좀 강하고요. 가뭄은 유럽, 아프리카 쪽이 좀 더 강해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테두리 쳐 있는 데 있잖아요. 센트럴 이시아라든지 이스트 에이시아라든지 아니면은 남아프리카라든지 이런 곳은 폭염도 강해지고 호우도 강해지고 가뭄도 강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물이 많아지면 가뭄은 좀 줄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이렇게 아까 이런 스윙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에는 비는 많아지고 대신 가뭄은 줄어드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상식적으로 이해가 쉬운. 근데 아까 이런 빨간색 지역들,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아시아도 폭염, 호우, 가뭄이 같이 강화될 것이다 라는 게 지난 IPCC 보고서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마도 이걸 설명하면 시간이 거의 다 끝날 것 같긴 한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림입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다 선이 3개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선이 3개가 있고, 파란색은 그 과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선은 약간 지금 제가 이게 녹색이다 보였는데, 노란색이나
녹색은 1.5도가 상승한 지구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2도가 상승한 지구예요. 그거를 제가 다른 형태의 재해로 지금 가져왔는데요. 홍수 가뭄 복합재, 홍수 폭염 복합재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홍수 폭염, 홍수 가뭄 복합재를 봤을 때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과거 1.5도, 2도 이런 형태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좀 더 퍼지는 되게 알기 쉬운 그래프. 지중해 연안 비슷합니다. 근데 아마존을 보니까 이게 더 완화되네요. 이 복합체 측면에서의 아마존은 기후변화가 진행이 되더라도 좀 더 안전해진다. 자, 근데 동아시아 보게 되면은 더 위험해지죠. 위험해지는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노란색이랑 빨간색이랑 가깝다는 걸 보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홍수와 가뭄 복합체의 측면에서는 임계점이 1.5도랑 2도 사이가 아니라 과거랑 1.5도 사이. 우리가 지금 돌아오지 못할 강을 지금 건너고 있다. 이걸 건너고 나면은 우리가 2도까지는 목을 매지 않아도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홍수 가뭄의 복합체의 측면에서 가뭄을 볼게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이렇게 있고 1.5도 갔을 때 많이 위험해지죠. 그리고 2도는 거의 머무릅니다. 여기도 홍수 가뭄 복합체, 우리나라 그러니까 동아시아 홍수 가뭄 복합체처럼 아마존의 가뭄은 지금 임계점을 건너고 있고 유럽의 가뭄은 파란색이랑 노란색이랑 겹쳐 있습니다. 1.5도까지는 적게 변하다가 1.5도를 지나서 2도를 향해 갈 때 굉장히 빠르게 변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봤을 때 유럽은 기본적으로는 1.5도의 목을 맸을 때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이 명확하게 존재하죠. 근데 다른 나라들은 없죠? 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는 세상에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의 예입니다. 산불을 보게 되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딱 오른쪽으로 가는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서 1.5도가 올라갔을 때 훅 움직이고 2도 때는 거의 또 안 움직여요. 산불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인도네시아는 임계점이 지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각각의 나라들이 분명히 그러니까 베네피셜한 라인이 있는데 다 달라요. 그럼 우리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죠? 근데 여기서 대원칙이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은 항상 가장 빠르고 강하게 대응하는 게 가장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에요. 뒤로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돈도 더 많이 써야 되고요. 피해도 더 많아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정부의 MBC는 너무 나이브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정부의 수정 MBC는 너무 무책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좀 더 나아져요. 이제는 또 시간이 지나서 좀 더 본격적으로 가야 될 텐데 일단 그건 차치하고 나서.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뭔가 빠르게 대응을 하되 빠르게 대응을 하려면 또 누군가 또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말로 어떻게 가야 되는데 누가 지미라도 들어줘야 되고 그렇다면은 이렇게 대응을 했을 때 누가 더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분명히 저는 앞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늘 하나가 어깨에 더 얹어지는 것도 셈을 해서 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야, 지금 너네 이렇게 가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 너네 그 가뭄도 지금 막는 게 너희들한테 이익이니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잠재 이익 정도는 너네들이 어느 정도는 부담을 하라. 이런 거를 외교 측면에서 충분히 조율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저는 5년 정도 늦어도 10년 안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슬라이드 나왔네요. 제가 갈등에 대한 세대 간에서 우리가 느끼는 기후변화가 굉장히 다른 거. 왜냐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117년 만에 폭염을 좀 더 자주 겪게 될 것이고 저희들은 좀 덜 겪었을 테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자연 환경은 우리의 책임이라기보다 우리 전전 세대가 물려준 것이고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 더 가혹한 미래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갈등 구조가 항상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소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기후 소송이 이렇게 굉장히 급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죠. 그랬을 때 이제 그 골자 같은 경우에 또 맨 위에 보시게 되면은 목표 수치 설정 체계 판단 근거를 이렇게 가져감으로써 잘 개정을 해야 된다. 목표 수치는 전 지구적 감축 노력에서 우리가 기여해야 할 목에 부합할 것. 아까 그거 있었잖아요. 1.5%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공정 배분의 원칙을 따르고 그 다음에 미래의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을 것.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이걸 미루지 말 것.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해결할 것. 라고 하는 누적 배출량 측면에서의 그 기준을 잘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단 근거를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에 근거한 그러니까 전 지구적 탄소 예산과 감축 경로를 잘 참조해서 발 맞춰 나갈 것.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요구한 부분입니다. 일단 뭐 제가 한 3분 정도 더 얘기해도 됩니까? 네. 요즘에 이제 AI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뭐 세상 전부가 뭐 그냥 AI가 되어가고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AI가 기본권처럼 뭐 발달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AI 기본 사회라든지 이거를 떨어뜨릴 수는 없는 그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해드린 기후 변화에서는 이런 기술이 어떻게 쓰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린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왼쪽은 그 적응에 대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 오른쪽은 그 완화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온실가스를 뭐 감축해 나가는 이런 것들인데 적응의 측면에서는 기후 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계획을 짜거나 아니면은 어떤 재해가 오기 전에 조기 경고하는 것, 그 다음에 도시가 재해 같은 게 입었을 때 어떻게 빨리 회복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뭐 AI와 위성 관측 이런 것들로 또 고도화하는 것, 그다음에 인공위성 감시가 있죠. 그다음에 식량 안보나 수자원 관리, 생물 다양성, 해양 생태계 감시와 자원 보존, 토지 이용 및 관리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미 국제적으로 AI와 모델링 그리고 위성 관측 이런 것 인공위성 관측을 이용을 해가지고 일어나고 우리가 이미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대응의 완화의 측면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시하거나 토지 이용 감시와 예측, 그다음에 에너지 관리, 수송 관리, 탄소중 측정 보고 검증 이런데 AI 기술들이 이미 잘 쓰이고 있다. 이 중에서 제가 자료로 가져오지 않았지만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영역의 전문성을 갖고 있을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저도 무릎을 탁 치는 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수송 관리 같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랑 관계없이 그 재생에너지의 발전율, 풍속이 언제 빨라질 것인가 이런 것들 저도 그냥 바로 쉽게 생각하는 것들이죠.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 뭐 학생이 있으면 관심 있으면 해보든지 이런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게 피트버그였던 것 같은데요. 어떤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 사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거리에 AI를 이용한 스마트 그 신호등을 설치를 해가지고 트래픽 플로우를 최적화를 했어요. 그럼으로써 해서 그 공회전이나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낮춰서 거기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을 한 40% 정도 감축을 했대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세상에 그 AI가 할 수 있는 일도 되게 많지만 내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이런 분야에서도 아직까지 그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 경험이 있었고요. 딱 2페이지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비즈니스 측면에서 기후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현재 이제 커런트라고 되어 있는 게 현재 상태인데요. 기후 연구가 있으면 그 기후 연구에서 나온 데이터들이 이게 쭉쭉쭉쭉 내려가서 어떤 회사에서 그냥 갖다 쓰거나 아니면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좀 약간 가공을 해서 주거나 이런 식으로 그냥 단방향으로 이제 정보가 내려가는 게 지금까지였는데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가가 지금 오른쪽에는 리디파이닝가 써 있는 건데요. 이 사용자와 공급자가 서로 기본적으로 상호작용을 해야 되고 그 사이에 두 가지 층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현업의 기후 예보가 있어야 된다. 일기예보 맨날 보시잖아요, 그렇죠? 일기예보 보시는데 아마도 계절 예보 같은 건 잘 안 보실 거예요. 아니면 뭐 데케이드 프리딕션이라서 10년 예보 같은 건 잘 안 보실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게 아까
재난의 일상화라든지 이런 것들. 예를 들면은 제 일본에 있을 때 이런 또 포럼 같은 데서 발표를 하는데 또 로손에서 발표를 나오셨어요. 태풍 예보가 있으면은 로손 이런 데서 이제 물류에 대해서 최적화를 하게 되는데, 왜냐면 재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 어떤 게 재고가 많이 늘 것 같으세요? 태풍이 온다. 우산이 아니라 테이프입니다. 유리창에 신문지 붙여가지고 테이프를 붙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테이프가 는데요. 근데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테이프 공장을 하는 사람인데 10년 후에 태풍이 더 많아진대요. 재해가. 그러면은 그럼 10년 후를 보고 공장도 키우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 강한 유리가 나와서 이게 필요 없어지면은 망하겠죠. 근데 뭐 그런 것처럼 이런 일기예보처럼 현업에 오퍼레이셔널한 기후 예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정보를 실제 비즈니스에 전달하고 여기에 다시 전달할 수 있는 그 클라이밋 트랜슬레이터, 그러니까 기후 번역가 같은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다. 이 두 개의 레이어가 있어야지 실제 기후 정보가 우리 이제 비즈니스에서의 리스크 그 관리에 쓸 수 있게 된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게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요. 아까 로스 앤 데미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나라에서 피해가 있었을 때 그걸 누가 배상을 할 것인가.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배상할 것인가. 자, 그렇다면 거기서 분명히 환경부와 산업부의 갈등이 있습니다. 네가 얼마만큼 냈네, 어쨌네, 잘했네, 못했네, 뭐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디제부라든지 그 파이낸스 담당하는 부에서 실제로 지출을 만들고 이거를 가지고 외교부는 국제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이제 각각의 나라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기준들을 이제 얘기를 할 거고요. 이런 기준들은 사실은 부처 내에서도 이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의 조율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프로토콜이 5년에서 10년 사이에는 분명히 확립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마 그거의 시작이 올해 그 월드뱅크가 처음으로 집행을 해야 하는 로스 앤 데미지 펀드, 아직 프로토콜이 제대로 확립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점점 이제 개정이 될 텐데, 무조건 벌어질 미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필요한 거는 이 모든 플레이어들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공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이거는 여담인데요. 그러니까 뭐 소교님께서 제가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거기서 있으면서 느끼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기후는 하나인데 모든 부처가 서로 다른 기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과학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자 기반이 아니라 과학 기반이다. 과학자와 과학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플레이어들이 어느 정도 공유할 수 있는 최선의 과학적 지식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다. 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